지금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후보자는 정치 논리에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지난 2015년 양정철 민주연구 원장으로부터 총선 출마를 제안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선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다시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주 우리나라에 대한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규제 품목이 확대될 수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낮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 살아있는 상어가 나타나 해수욕객 10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주로 먼 바다에 사는 상어가 제주 연안에 나타나는 건 드문 일이어서 피서철 안전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서울 잠원동에서 건물이 무너지기 20분 전 이상 징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축주를 비롯해 6명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건물이 기울고 흔들리는 것 같다는 메시지가 올라왔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아내의 직장 상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아파트 19층 옥상으로 달아나 지금까지 경찰과 대치 중입니다. 아이 앞에서 베트남 아내를 무참히 폭행해 공문을 산 남편이 구속됐습니다. 베트남에서도 남편을 엄벌하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파리떼가 하도 들러붙는 통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저 까만 그 비닐에 붙어 있는 것들이 전부 파리가 끈끈이에 달라붙어서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한 밤 농장에 파리떼가 출몰을 하면서 이 주변 지역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여름철 벌레떼가 습격한 현장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상징성 때문에 여야는 청문위원까지 교체하면서 오늘을 준비해왔습니다. 먼저 국회를 연결하겠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청문회가 잠시 중단됐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다시 시작이 됩니까? 네, 오후 7시쯤 저녁 식사를 위해 청문회가 잠시 중단됐고요. 잠시 뒤인 8시 10분부터 청문회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청문회장으로 가는 복도 앞인데요. 잠시 뒤면 윤 후보자 그리고 청문위원들이 이곳을 통해 청문회장으로 입장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 청문회는 등장인물로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윤석열 후보자가 윤 전 서장 관련해서 수사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쟁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은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입니다. 2012년 경찰의 뇌물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등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이 됐고 이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과 친분이 있다며 수사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윤 후보자는 수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 경찰 수사팀장까지 오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당시 경찰 수사팀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요. 오늘 청문회장에 나왔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외압이나 봐주기 수사의 주체가 윤대진 아니면 윤석열이다, 아니면 둘 다든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윤석열 그분이랑 얼마나 친한지도 몰랐고, 윤석열이나 윤대진이 압력을 행사하거나 봐달라고 청탁을 해가지고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는 하나도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당시 그 윤우진이 사용한 차명 전화에서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서복현 기자. 구속영장 청구를 했죠.
네, 방금 들으셨겠지만 결국 당시 경찰 수사팀장도 윤 후보자가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 이런 단서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예. 자, 다음 등장인물은 더불어민주당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입니다. 왜 거론이 됐습니까, 우선? 네, 윤 후보자가 지난 4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났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입니다. 한국당은 정치적 중립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반면 윤 후보자는 다른 사람과 함께 만난 것이다. 그리고 특별한 대화가 오가진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을 허진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2015년 말에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양 원장은 특별한 당직 없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맡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을 돕던 때입니다. 2015년에 대구 고검에 근무하던 시절인데 연말에 이제 가까운 선배가 주말에 서울 올라오면 한번 얼굴을 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그 식사 장소에 나갔더니 그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당시 양 원장은 이듬해인 2016년 4월 예정된 총선 출마를 권유했다고 윤 후보자는 밝혔습니다. 한번 출마를 하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거절을 했고 그래 아마 2016년 그 제가 고공검사로 있을 때 그 공직 사퇴 기한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전까지 몇 차례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올 2월을 포함해 몇 차례 더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완전 전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후보자인데 금년 1, 2월에 만났다면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검찰권 행사의 독립성 국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하지만 정치나 검찰 현안과는 무관했고 다른 동석자도 함께였던 사적인 모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정치인과의 만남은 조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분이 야인이라고는 하지만 뭐 아무래도 정치권에 연계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유의하고 부적절한 것은 조심을 하겠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예. 서복현 기자, 당초에 야당에서 윤 후보자의 부인과 장모 관련된 질의가 집중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혹시 언급이 됐습니까? 네, 한국당은 전시회 기획 업무를 하는 윤 후보자의 부인의 기업 협찬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윤 후보자는 부인의 협찬에 개입한 적 없다 이런 부인을 했었고요. 오늘 한국당은 더 이상 부인의 협찬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장모와 관련해서요. 윤 후보자가 장모 관련 사기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한국당 장지원 의원은 청문회에서 직접 배우의 윤 후보자가 있는 걸 밝혀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따가 2부에서 또 청문회가 진행 중일 텐데 그때 새롭게 나오는 소식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주 언급된 이름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윤 후보자가 마치 황 대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듯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인사말이 끝나고 10여 분 만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 이름이 나옵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서입니다. 왜 무혐의 처리했니 그때? 그리고 전 그게 궁금하면 여기다가 황교안 장관, 전 장관 증인을 불러야 됩니다. 황교안 장관한테 물어봐야죠 이거를. 공격수였던 한국당 위원들이 방어에 나섭니다. 해당 검사장도 모르는 사건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해명하라. 그야말로 정치공세입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가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다시 나왔습니다.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윤석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과 함께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생각도 변함이 없죠. 하여튼 뭐 검사들이 변함이 있는 거 없는 것만 답변하세요. 없습니다. 윤 후보자는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총장이 되면 수사를 다시 검토해보겠다고도 했습니다. 다 한직으로 쫓아냈단 말이죠. 이것도 저는 직권남용이라고 봅니다. 직권남용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총장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수사할 생각 없으십니까? 제가 취임을 하면
과거에 제가 관여하지 않았던 사건이지만 한번 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황 대표의 측근인 정점식 의원이 방어에 나섭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인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청문회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황교안 당대표께서 국민들 사이에 인기가 좋은 모양입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예, 몇 가지 쟁점이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승필 기자와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자, 지금 이승필 기자에게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을 봐줬느냐 하는 문제. 야당 의원들의 주장의 근거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과 평소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관여한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윤 후보자와 윤 전 세무서장이 같이 만나서 골프를 치고 또 식사를 한 것을 부각시켰습니다. 예. 일단 가깝다는 것 그리고 쟁점은 그래서 과연 그 수사를 봐줬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얘기가 나왔습니까? 윤 전 세무서장이 두 사람 사이에 친분이 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예. 하지만 수사에 개입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경찰이 2012년에 윤 전 세무서장을 수사할 때 당시 골프장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6번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예. 당시 수사 지휘를 서울중앙지검 산하의 1차장 산하 형사 3부장이 맡았는데요. 윤 후보자는 3차장 산하 특수 1부장이었습니다. 예. 따라서 일단 체계가 다르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최규일 지검장이었는데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후에 윤 전 세무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때가 2015년 2월입니다. 예. 이때는 윤 후보자가 좌천이 돼서 당시에 좌천이 돼서 국정원 댓글수사의회 외압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좌천이 된 뒤에 대구 고검 검사로 일하던 때였습니다. 예. 윤 후보자가 당시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예.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죠. 예, 앞서서 이제 공개된 문자 때문인데요. 예. 그 중수부 출신의 변호사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윤 후보자의 소개를 받았다면서 문자를 보냈다. 이런 내용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윤 후보자가 수사에 개입한 증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예.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뭡니까? 장우성 당시 수사팀장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문자에 윤석열이라고 적혀 있던 게 아니라 윤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런 그런가요? 새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윤 과장은 누굽니까? 이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 당시에 윤석열 후보자는 직전까지 대검 중수부의 과장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윤 전 세무서장의 동생이 현재 윤대진 검찰국장인데 윤 검찰국장도 당시에 대검 중수부의 과장이었던 거죠. 예. 따라서 문자에 나온 윤 과장이 윤대진 검찰국장인지 윤석열 후보자인지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오늘 윤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전 세무서장 동생이 윤대진 검찰국장인데 왜 자신 동생이 검사인데 나한테 부탁을 했겠느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면 틀림이 없군요. 한국당에서는 윤 후보자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만난 사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이 만난 시점이 2015년 12월인데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윤 후보자가 좌천돼서 대구 고검에서 근무하던 시절입니다. 예. 이때 만나서 이듬해 있을 총선에 출마를 제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예. 두 사람은 올해 2월에도 다시 만났는데요. 이때는 여러 사람이 같이 만났고 그렇다 무슨 이야기를 한 건 아니다라는 게 윤 후보자의 오늘 주장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또 새로운 게 나왔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죠. 한나라당도 과거에 윤 후보자에 대해서 영입을 제안한다는 주장이 오늘 박지원 의원이 새롭게 말을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윤 후보자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건 박지원 의원은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아서 예. 그 부분은 따로 물어봐야 될 것 자유한국당에서도 같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그 부분은 더 추가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영입하려던 주체가 자유한국당, 과거의 한나라당이라면 거기서도 얘기가 좀 나와야 이게
마저 확인이 되는 것이긴 하니까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정치권에서 총선 인재 영입에 가장 큰 신경을 쓰는 건 뭐 맞는데 현직 검사에게 영입 제의하는 것은 글쎄요,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승필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에서는 태블릿 PC가 또 조작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앞서 2년 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기관 수장으로 처음 국정감사를 받았을 때도 나왔던 그런 근거 없는 주장이기도 하죠. 박병현 기자입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문회에서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묵은 숙제 한번 해야 되겠죠? 태블릿 PC 어때 공부 좀 많이 했습니까? 김 의원은 태블릿 PC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파일을 또 문제 삼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포렌식을 했더니 왜 여기 문서가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이미 논란이 정리된 문제입니다. 태블릿 PC에 전원을 켜서 시스템을 작동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파일이라고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 것이 아니란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태블릿이 여러 사람이 쓰던 공용폰이었는데 이거를 최서원이 쓰던 거라고 하려다 보니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2년 전 서울중앙지검 국감 때 검찰 관계자들이 꾸준히 해명한 내용입니다. 그런 이유로 최서원의 사용한 태블릿 PC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모습이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이번 청문회에서 또 한 가지 관심사는 검찰 개혁안에 대한 윤석열 후보자의 입장이었습니다. 윤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사 지휘권은 유지해야 한다면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조정안과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또는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이런 법들을 저희가 이거는 틀린 거라는 식으로 폄훼를 한다거나 이렇게 저항할 생각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경찰에 과도한 권한을 몰아주는 식이라며 반발했던 문무일 검찰총장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특히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장기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핵심 기능은 소출하며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에도 긍정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부패 대응 역량이 좀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그걸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공수처 설치안이 국가 부정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마약과 조세 분야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에도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선 수직적 지휘 개념보단 검경 협력이 도움이 된다며 완곡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는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흔히 보는 모습이기도 하죠. 정작 당사자인 윤석열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 1시간 반 만에야 발언 기회를 얻을 정도로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위원장은 황교안 대표가 언급되자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 여야는 자료 제출 문제로 부딪혔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이른바 검증 봉쇄, 수치인 불명 청문회로 역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수사기록 전체를 내놓고 보여달라 말라 이런 식의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볼 때는 정치 공세입니다.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사이 윤석열 후보자는 멋쩍은 듯 입을 다물거나 물을 마시거나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정작 윤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 이후 1시간 반 동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자 야당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만남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윤 후보자는 헛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일행들도 많고 그런 얘기할 지금 입장도 아니고 그분이 무슨 검찰 그거는 너무 근거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지금 자세가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의 복심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묻는데 발언 순서를 어겨가며 공방이 이어지자 중재에 나선 여상규 위원장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발언 끊었고 앞으로 발언하시고요. 김종민 의원님 좀 오버하지 마세요.
위원장 하세요, 위원장. 김동민 의원. 지도하지 마시고. 그걸 어떻게 윤석열을 죽인 겁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왜 과거 정권 얘기를 꺼내요? 그런데 여 위원장은 윤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여러 차례 언급되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김동민 의원한테. JTBC 박소연입니다. 총장 시켜준다고 그러던가요? 글쎄 뭐 저희 저한테 묻지 말고 그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무슨 뭐 특별한 일행들도 많고 저는 너무 근거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피의자가 될 사람을 몇 달 전에 만나서 대화를 한 것은 적절한 겁니까? 아니 제가 나중에 고발이 들어올지는 제가 당신 알 수가 없고 뭐 검찰총장을 해보면 어떠냐? 뭐 지금 총선이 어떠냐? 뭐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저나 그분이나 다 술을 좋아합니다. 그 자리 자체가 그냥 지인들하고 만나서 술 한잔 마시고 헤어지는.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그 윤우진 사건 관련해서 어떤 단서나 발언할 만한, 증언할 만한 뭐 의혹 같은 거 있습니까? 갖고 있는 거 있어요?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없습니다. 여기 왜 나왔어요, 근데? 아니 장 팀장님이 만약에 수사하면 그렇게 하냐고요. 대한민국 경찰은 그렇게 합니까? 국회의원이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특히 집권 여당 의원이 이렇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게 만듭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국회의원의 갑질 중에 갑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청문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12명이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한 수사 대상이죠. 검찰 수사를 앞둔 의원들이 검찰총장 자격을 검증하는 것이 적절한가? 청문회 시작과 함께 이것이 곧바로 쟁점이 됐고 여야 간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 청문위원들의 자격 논란부터 불거집니다. 검찰 고발이 돼가지고 수사를 받지 않고 기피하고 있는 의원들이 언론에서는 12분이 있다고 합니다.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입니다. 과연 적절한가? 청문위원 대부분이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여상규 위원장 등 자유한국당 7명 전원, 더불어민주당 4명, 바른미래당 1명 등입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고소 고발을 당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본분인 청문회와 법안심사, 예산심사를 제척돼야 되는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고발 혐의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굉장히 틀리죠. 실제로는 저희는 그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서 피해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여상규 위원장이 제지에 나서면서 공방이 멈췄고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자격이 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시면 제가 강력히 제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2차 추가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언론은 구체적으로 공작기계와 탄소 섬유 등이 규제 대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메시지를 냈습니다.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다만 정부가 다각적인 대응책을 들여다보고는 있지만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가 당장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일본이 추가 수출 규제를 내놓을 시점을 정부는 18일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로 제3국의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는데 18일이 우리 정부의 답변 시한입니다. 현재로선 우리 정부가 답변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NHK는 공작기계와 탄소 섬유로 규제를 확대할 수 있다고 품목까지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기계를 만드는 기계인 공작기계는 자동차와 중공업 등 제조업 전반에 핵심적이고 탄소 섬유는 수소 연료 탱크의 핵심 소재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에 치명적이면서 일본산 의존도가 높은 것들이 꼽힙니다.
일본은 한국의 물류 안보를 믿을 수 없어 수출을 통제한다는 식의 안보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논리로 규제를 확대할 수 있는 일본의 전략 물자는 1,100여 가지입니다. 코에 걸면 코골이거든요. 어떤 기술 품목이든 그게 안보란 이름으로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정밀 공작 기계라든가 뭐 다른 기타 소재 분야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차분한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도 대응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이처럼 일본 언론들이 2차 수출 규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도 대비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100개 품목 리스트도 이미 만들어 놨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정밀화학 제품처럼 예상은 가능하지만 대책을 찾기 어려운 것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일본 언론이 2차 보복 대상으로 지목한 탄소 섬유는 전기, 수소차에 많이 쓰입니다. 일본에서 많이 들여오긴 하지만 독일 등 유럽에서도 수입합니다. 수입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수입이 막히진 않는다는 겁니다. 공작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공장에 들여놓으면 자주 바꾸지 않아 당장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문제는 규제 대상을 한꺼번에 늘릴 때입니다.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목록,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빼는 경우입니다. 최악의 경우 1,100여 개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 기업들의 피해도 커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쓰긴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중 가능성이 높은 100개 품목을 꼽아 대비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장 대책이 없는 품목들입니다. 정밀화학 원료처럼 일본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경우엔 대체가 어렵습니다. 일본 의존도가 큰 일부 반도체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측에 양자 협의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응하겠다는 그 내용으로 왔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과연 언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일본 측의 반응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사실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반도체 소재는 이달 안에 재고가 동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일본 업체들의 해외 공장에서 들여오는 우회 수입도 타진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박영호 기자입니다. 어젯밤 일본에 도착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삼성전자 측도 이 부회장이 현지에서 누구를 만날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선 고순도 불화수소, 즉 에칭가스 공급업체들을 먼저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불순물을 없앨 때 쓰는 소재인데 재고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낙 독성이 강해 재고를 쌓아두는 대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주문해 써왔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에칭가스는 이달 안에 재고가 바닥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급해진 국내 기업들은 일본 업체들에게 우회 수입이 가능한지 타진하고 있습니다. 대만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일본 업체들의 공장에서 국내로 바로 들여오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일본 정부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일본 기업들이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오늘 제주도의 한 해수욕장에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해변으로부터 약 100m까지 다가왔는데요. 바다에 있던 사람들이 급하게 대피했습니다. 아찔했던 상황을 윤정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다 멀찌감치 검은 지느러미가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돌고래인 줄 알고 다가간 해수욕객이 깜짝 놀랍니다. 상어가 살아있는 거 봐. 몸 길이 약 2m, 등과 꼬리에 각각 삼각, V형 지느러미를 한 상어가 확실합니다. 인근을 빠져나가는 사람 옆에서 빠른 속도로 맴돕니다. 오 빨라 우와 씨. 상어가 나타난 곳은 제주 함덕 해수욕장. 당시 해수욕을 즐기던 사람은 100여 명입니다. 해수욕장 측은 물 밖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영화에서만 나오는 건데 이게 진짜로 현실로 이루어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피서객과 해녀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제주 주변 전체가 그 남방 쿤들고래 서식지 해역이라 그 상어들이 연안으로 이렇게 내유한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이런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상어는 출몰 10분 후 먼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해수욕장 입수 금지는 1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바다에 들어간 시민은 거의 없었습니다. 국내에서 상어는 주로 먼 바다에서 목격돼 왔습니다. 2018년 거제도 인근, 2014년 고성 앞바다에서 백상아리가 관측됐습니다. 주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겁니다. 하지만 해수욕장 인근에도 상어가 출몰한 만큼 희석액 안전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서울 잠원동에서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이상 징후를 알아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건축사 직원입니다. 이 직원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건물이 흔들리는 것 같다는 메시지를 올렸지만 그 누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사고 당일 오후 2시쯤에 올라온 메시지입니다. 비계가 기울어지고 있다. 건물이 기울어져 있고 흔들리는 것 같다. 철거 현장에 있던 건축사 직원 B씨가 카카오톡 대화방에 남긴 글입니다. 이 방엔 건축주와 건축사 직원을 비롯해 6명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답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음 메시지가 올라온 건 약 20분 뒤, 건물이 무너진 직후였습니다.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는 내용입니다. 누군가 위험하다는 걸 신고했다면 행인과 차량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하지만 약 20분간 경찰과 소방당국에 접수된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사고 전의 CCTV 화면에서도 누군가가 위험성을 알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경찰은 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바탕으로 건축주 A씨 등이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 당시에 업무 중이라 메시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평소에도 대화가 활발하게 오가는 방은 아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사고 당시 철거 노동자들은 대부분 1층 바깥에 있어 화를 면했는데 경찰은 이들도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대피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사고 원인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1차 현장 감식에 참여한 전문가는 철거 비용을 아끼려고 꼭 써야 하는 장비를 쓰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크레인 한 대, 그걸 빌리는 돈은 30만 원이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건물은 이쪽 도로로 쏠려 넘어왔습니다. 단순히 건물이 아래로 무너져 내린 게 아니라 뒤에서 뭔가 미는 힘이 있었다는 건데요. 이쪽을 보면 가림막, 철막대도 이 도로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건지 저희가 건물 뒤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건물 뒤편은 원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무너지고 난 뒤라서 형태만 간신히 남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쪽에 보이는 게 건물 원래 벽입니다. 그 밑으로는 이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붕괴하면서 이렇게 쌓아둔 게 아니라 원래 이전에 철거를 하면서 쌓아둔 콘크리트 덩어리들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살짝 보시면 이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쌓인 산이 제 앉은 키보다도 훨씬 높게 쌓여 있고요. 그리고 이 덩어리들 각자가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서 전부 합치면 수십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계획대로라면 당일 반출, 다시 말해 그날 치웠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방치한 건 포크레인이 콘크리트 더미를 타고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초 업체는 이동식 크레인으로 포크레인을 옥상에 들어올려 5층부터 철거해 내려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통상적인 공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아래층부터 철거해 올라가는 방식을 쓰고는 반대편에 지지대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1차 현장 감식에 참여한 전문가는 비용 때문일 거라고 말합니다. 포크레인이 천장으로 확 못 올라가잖아요. 저 크레인으로 올려놔야 되는데 30만 원 아끼려고. 그거만 안 했으면 무너지지 않았죠. 서초구청은 당초 계획을 어기고 철거한 업체와 이를 감시하지 않은 감리자를 오늘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철거업계에선 이렇게 돈 아끼려고 꼼수를 쓰는 일이 잦다고 합니다. 저희가 서울에 있는 10곳을 찾아가 봤더니 가정집이거나 엉뚱한 주소인 곳도 있었습니다. 또 미리 신고하지 않고 철거하거나 면허가 없는 곳에 일감을 넘기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하예빈 기자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한 철거업체에 직접 찾아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철거와 관련된 언급은 없는 상태고요. 사람이 드나든 지 오래됐는지 손잡이엔 이렇게 먼지가 가득합니다. 온라인에 등록돼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건물 철거도 하시나요? 예, 주소를 한번 찍어주십시오. 사진이 있습니까? 근처에 있는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 일반 가정집이었습니다. 철거를, 아니, 건물을 부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거기를 한다 그러면 견적을 빼드려요. 거기는 사무실 우리가 뺐어요. 전화기만 하나 놔뒀다고요. 취재진이 찾은 서울의 철거업체 10곳은 대부분 이런 식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철거업체를 검색하면 서울에서만 2,000개 넘게 나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건 543개뿐입니다. 물론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다 문제인 건 아닙니다. 건물을 완전히 허물지 않고 부분적으로 무너뜨리거나 리모델링하는 건 등록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허무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건물 구조를 충분히 알지 못하면 사고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철거하는 업체들의 구조 안전에 대한 이해가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더 안전사각지대이다 이건.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한 뒤 벌금으로 때우거나 면허가 없는 업체에 공사를 넘기는 이른바 재하청도 철거업계의 문제로 꼽힙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대한항공 기장이 비행 중에 술을 마시려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술을 마시진 않았지만 승무원에게 2번이나 술을 달라고 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대한항공은 기장이 아니라 이 사실을 폭로한 사무장을 징계했습니다. 국토부가 곧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승무원들은 기장이 술을 요구한 건 2번이라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면서 마실 음료로 샴페인을 골랐고 나중에는 종이컵에 와인을 부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승무원들은 안전규정에 어긋난다며 거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 책임자인 사무장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연말 인천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여객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뒤늦게 문제가 된 건 기장은 경고만 받았는데 사무장은 팀원으로 강등됐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측은 농담일 뿐이었다는 기장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사무장이 당시 폭언을 하고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린 걸 문제 삼았습니다.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당시 승무원들을 조사하고 진술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종사나 승무원은 비행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가 넘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항공사 책임도 큽니다. 지난해 11월 진에어 부기장이 비행 전 음주 단속에 걸렸을 때 진에어도 과징금 4억 2천만 원을 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경찰이 김성준 전 SBS 앵커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 3일 김 전 앵커는 영등포 구청역에서 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전 앵커의 스마트폰을 압수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 주상복합 건물에서 40대 남성이 전처가 다니던 건설사 대표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이 범인은 이 건물 20층 옥상으로 달아나서 경찰과 6시간째 지금 대치 중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가 있습니다. 자, 아직도 대치 중이라는데 경찰이 설득 중입니까? 네, 설득 중이긴 한데요. 범인 45살 박 모 씨와 경찰은 계속해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메라로 현장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당초 19층 옥상으로 알려졌는데요. 확인해보니 20층 옥상으로 확인됐습니다. 방금 전만 해도 손에 흉기를 든 박 씨와 경찰 협상팀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팽팽한 긴장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건은 오늘 낮 2시 17분쯤 일어났습니다. 박 씨가 이곳 주상복합 건물에 입주했던 건설사 대표 57살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찌르고 옥상으로 달아났습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출혈이 심해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예.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까? 네, 박 씨는 경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다. 할 말이 많으니 전처를 불러달라는 겁니다. 경찰은 박 씨의 동갑내기 전처가 숨진 A씨의 회사 격리 직원으로 일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현재 박 씨의 전처를 불러서 박 씨가 A씨를 왜 살해했는지 그 배경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조현병이라든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도 있나요? 네, 경찰에 물어보니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은 앓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범행 과정에서 이웃 주민들이 다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비상 상황이 계속되자 이렇게 거리로 나와서 계속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예.
자, 경찰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까? 설득만 가지고 안 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올라가서 어떻게 데리고 내려온다든가 하는 다른 방법이 전혀 지금 없습니까? 네, 경찰은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 형사기동대와 경찰특공대까지 대기시킨 상태입니다. 박 씨의 저항 강도를 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소방당국도 추락 방지 매트리스를 설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제에 가 있는 구석찬 기자였습니다. 베트남인 아내를 마구 때린 남편이 결국 오늘 구속됐습니다. 남편은 구속되는 과정에서도 남 탓을 많이 했다고 하는군요. 결혼 이주민 여성들의 상당수가 여전히 폭행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엄마가 맞자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 맞으면서도 여성은 팔을 벌려 아이를 챙깁니다. 법원이 베트남 출신 아내를 마구 때린 남편 김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사과는커녕 남 탓을 했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좀 폭행 예산에서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주민 여성들의 폭행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여가부에 접수된 가정폭력 호소가 12,500건을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34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주 여성들은 폭행을 당해도 경찰 신고를 꺼립니다. 이번 폭행 사건도 피해 여성의 지인이 세상에 알렸습니다. 남편은 우리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마구 때렸습니다. 가해자는 말이 통하고 피해자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경찰에 신고해도 한국 사람 편을 들어줄까 이런 생각도. 여기에 자신과 친정가족들의 한국 체류가 남편에게 달려있다 보니 맞고도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조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남성들이 그거를 악용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폭행 등 피해가 명백한 이주민 여성에 한해 한국 체류를 일정 기간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베트남 현지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베트남 언론들은 폭행 장면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고 대사관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박항서 감독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군요. 배승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트남의 한 언론사 홈페이지입니다. 한국 남편의 잔인한 폭행으로 베트남 아내가 골절상을 입었다고 전하면서 폭행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선 2살 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베트남인 아내가 맞는 장면이 있는 그대로 전달됩니다. 박항서 분들이 우리에게 인기 많았지만 한국 남편이 술을 많이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여자를 잘 때리는구나라고 그 이미지가. 주요 베트남 매체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번 폭행 사건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베트남 네티즌들은 폭행 동영상을 퍼나르고 남편에 대해 악마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드라마에서나 점잖고 예의 바르고 자상하다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한국 남자들과 국제 결혼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에는 항의 전화가 하루 종일 빗발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감용 경찰청장이 오늘 한국을 방문 중인 베트남 공안부 장관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한국 경찰은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서. 하지만 결혼에 이주해오는 여성을 도구로 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단발적 대처론 폭행을 근절하기 어려울 거란 지적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예, 서울과 인천의 자율형 사립고 14군데의 평가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올해 평가 대상 학교의 절반이 넘습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곳은 전국에서 학생을 뽑는 하나고등학교입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봐주기 없는 엄격한 평가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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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서울 13곳, 인천 1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올해 전국 평가 대상 24개 학교 중 절반 넘는 학교가 몰려 있습니다. 앞서 평가를 받은 10개 학교 중에선 전북 상산고, 경기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3곳이 탈락했습니다. 특히 상산고는 기준 점수에 불과 0.39점이 모자란 데다 정부에서 구제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내일 발표에선 하나고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에 있는 자사고 중 유일하게 전국 단위로 학생을 뽑습니다. 하나고는 4년 전 입시 부정 사건으로 검찰에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교육청 감사에서 여러 차례 경고, 주의 처분을 받아 감점 요소가 큽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자사고 탈락 여부만 발표하고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사고에서 탈락할 경우 학교와 학부모들이 소송을 비롯한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8개월 만에 반등하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에만 적용됩니다. 이를 민간 택지로 넓힐 경우에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에 제시할 이른바 상응 조치에 대해서 싱크탱크의 연구 용역을 맡긴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재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란 점에서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미국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재협상 전략을 마련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상응 조치 구체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치를 북한이 실행할 경우 단계적으로 북한에 제공할 체제 보장 관련 조치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미 국무부와 의회, 우리 정부가 각각 미 싱크탱크 3곳에 북한에 제공할 상응 조치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올해 하반기쯤 나올 예정이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여기엔 평화체제와 북미 수교 등의 상응 조치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상응 조치는 그동안 미 정부가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이었지만 하노이 회담을 계기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북핵 수석 대표는 오는 11일 전후로 독일 베를린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이달 말 북미 실무 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인데 한미 북핵 수석 대표 회동에선 북에 대한 상응 조치 관련 논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예,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최순실 씨가 자주 가던 성형외과의 원장이 김영재 씨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었던 이 김영재 원장의 소송을 돕기 위해서 청와대 지시로 대법원이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다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 처음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대법원 연구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을 위해 소송 정보를 빼낸 혐의에 대한 재판입니다. 곽 전 비서관은 2015년 5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김 씨 소송의 상대방 로펌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민정수석이 법무비서관실에 지시해 법무비서관실이 법원행정처에 자료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곽 전 비서관은 이 지시를 받았을 때 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는 직관적인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굉장히 부적절한 요청이어서 지시를 전한 게 후회스럽다고 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연구관이 중심이 돼 상대 로펌의 자세한 정보를 캤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 로펌의 승소율 등 구체적인 정보까지 수집해 청와대에 다시 보고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 전 연구관은 청와대가 이 소송에 관심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증인으로 나왔지만 자신의 다른 재판이 불리해질 수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전두환 씨 재판에서는 전남대병원 9층 병실에 총탄이 날아왔다는 헬기 사격 증언이 나왔습니다. 전 씨 측은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면서 헬기 조종사 13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의도적인 재판 지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진명 기자. 법정에선 시민들의 증언은 생생했습니다. 전남대병원 간호사였던 조모 씨는 9층 병실에 총탄이 날아와 유리창이 깨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인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어서 헬기 사격이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배준철 씨는 광주 천변에서 드르륵 소리와 함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물이 튀는 모습도 봤다고 했습니다. 오늘 재판까지 증인으로 나선 시민은 14명입니다. 한 목소리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5월 21일 옛 전남도청과 광주천 인근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전두환 씨가 안 샀다고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서 바로 잡고 싶어서 제가. 전 씨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증언이 많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헬기 조종사 등 13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습니다. 의혹이 되는 부분은 전부 법정에서 확인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검찰 측은 의도적인 재판 지연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재판은 증인 신문에만 수개월이 걸려 1심 선고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진면입니다. 이틀 동안 두 차례나 큰 지진을 겪은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1분 간격으로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반년 동안 3만 4천 건이 넘는 여진이 있을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지진 피해 현장에 LA 부소현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두 번의 강진은 모하비 사막의 조용한 마을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규모 6.4의 전진에 이어 규모 7.1 본진이 덮치면서 마을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진원이 있는 곳에서 20km 정도 떨어진 트로나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지진으로 바닥이 20cm 이상 내려앉았습니다. And I don't know how much damage I have yet, but I'm assuming $100,000 easy. I'm happy that I'm alive. You know, it could have been worse. 지진 피해를 입은 트로나에 있는 한 주택입니다. 담은 모두 무너져 있고 여진 위험 때문에 가족들은 침대 매트리스를 밖에 두고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물 안은 더 엉망입니다. 한 차례 지진으로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치운 지 하루 만에 더 큰 지진이 덮쳐 멀쩡한 가구나 살림살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The second one was a lot worse than the first one because it was 7.1 on the Richter scale. And it really shook. We thought we had everything secured, but evidently we didn't. That window broke out.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샌안드레아스 단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다시 일어날 확률도 1%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지진 이후 최소 4,700건, 평균 1분 간격으로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여전히 주민들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트로나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네, 어젯밤 홍콩 도심에선 입법회 점거 사태가 있었던 지난 1일 이후 처음으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다시 열렸습니다. 23만 명이 거리에 나왔는데 경찰과 일부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6명이 체포됐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곤봉을 휘두릅니다. 시위대들은 우산을 펼치며 저항합니다. 경찰 서너 명이 한 남성의 머리를 바닥에 누르고 손목에 플라스틱 띠를 채웁니다. 수갑을 찬 시위대의 모습도 보입니다. 현지 시간 7일 밤 11시쯤 홍콩의 번화가인 몽콕 거리에서 경찰과 수백 명의 반정부 시위대가 충돌했습니다. 앞서 23만 명의 시민들은 처음으로 홍콩 섬이 아닌 구룡반도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솔즈베리 가든에서 웨스트 카오룽역까지 행진을 하며 중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시위대 일부가 거리로 나서자 경찰이 막아선 겁니다. 홍콩 경찰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시위 참가자 6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취재하던 기자들이 경찰에게서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홍콩 기자협회와 홍콩 사진 기자협회는 경찰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입법회 점거 사건 이후 홍콩 정부는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경찰은 각종 증거물을 바탕으로 입법회 점거에 가담한 시위대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준비 중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노골적으로 깎아내린 미국 주재 영국 대사의 비공개 전문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영국은 물론 워싱턴 외교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주말 휴가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군가를 향해 불쾌한 감정을 표출합니다. 거론된 인물은 킴 데럭 미국 주재 영국 대사입니다. 이른바 워싱턴 메모 파문의 당사자로 지목돼 있습니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은 2년 전부터 비밀리에 보고된 데럭 대사의 메모를 입수했다며 지난 주말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서툴고 유례 없이 고장나 있다고 묘사돼 있습니다.
이보다 더 외교적으로 어설플 수 없고 대통령직이 불명예스럽게 끝날 수 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백악관의 내분, 이른바 칼싸움이 있다는 보도는 대부분 사실이라는 내용도 메모에 들어 있습니다. 영국 외무부가 유출 조사에 들어가고 대럭 대사 경질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차기 총리 겸 보수당 대표를 뽑는 시점인데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를 둘러싼 음모론까지 가세하는 등 파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외교적 사안으로 번질 가능성을 이곳에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나흘 전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3인조 강도가 2살 배기 아이를 인질로 잡고 돈을 훔쳐 달아났죠. 범행 사흘 만인 어제 3명 모두 붙잡혔습니다. 서로 얼굴도 모르던 3명이 각자 진 빚 때문에 한 배를 탄 거였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광주의 한 아파트에 3인조 강도가 들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있던 집에 들어가 40대 엄마와 16개월 된 아기를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귀금속과 현금 1,5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고 아이를 2시간 동안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범행 뒤 버스와 택시를 번갈아 타며 서로 다른 지역으로 달아났지만 사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30살 조모 씨와 27살 한모 씨, 34살 김모 씨로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사업과 투자 실패, 도박 등으로 크고 작은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됐습니다. 빚이 수억 원에 달하는 조 씨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돈만 되면 하겠다고 올린 글이 계기가 됐습니다. 함께 하기로 한 이들은 지난달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아파트 강도를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방범시설이 허술한 복도식 아파트를 노렸습니다. 처음에는 금은방을 터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논의하다가 그것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경찰은 3사람에 대해 특수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북극에 하얀 북극곰이 있다면 남극에는 턱시도를 입은 펭귄이 있습니다. 남극은 생태적으로도 가치가 높아서 72곳의 특별보호구역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두 번째 보호구역 제2의 펭귄 마을이 곧 생깁니다. 박상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와 17,000km 떨어진 남극 서쪽의 세종과학기지. 이곳엔 지난 2009년 우리나라 주도로 첫 펭귄 마을이 생겼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전국 우정노조가 내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조 측은 파업에 들어갈 경우 국민들이 많이 불편할 수 있어서 정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우정노조 측은 토요일 업무를 대신할 위탁 택배원 등 인력을 900여 명 늘리고 농어촌 지역부터 주 5일제를 정착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트레킹을 하던 20대 한국인 남성 관광객이 사망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현지 시간 6일 오후 4시쯤 뉴질랜드 남섬 아서스패스 국립공원에서 트레킹을 하다 실종됐고 지난 7일 공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남성이 경사가 가파른 곳에서 떨어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를 소극적으로 제압했다는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의 경찰관들이 당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2명의 경찰은 피해자 2명의 폭행과 욕설로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112를 뜻하는 112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게 사건의 본질인데 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왜곡돼 안타까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인도 뉴델리에서 아그라로 향하던 2층 버스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15m 아래 배수로에 떨어져 최소 29명이 숨졌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46명 가운데 절반 넘게 숨진 겁니다.
현재 경찰은 버스 운전사가 졸음운전을 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eautiful, isn't it? Yeah. It's amazing. Guys, this is where we belong. 네, 낯선 인도양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는 영화처럼 신비의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동식물이 사는 곳, 그래서 작은 지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름다운 축구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인구 2,500만의 조용한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는 오늘 온통 축구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발로, 머리로 두 골을 넣었지만 두 골을 내주면서 접어든 승부차기. 상대 선수의 공이 허공으로 날아가자 축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8강에 올랐을 뿐인데 우승이라도 한 듯 대통령까지 5,000km 떨어진 이집트로 날아와 환호했습니다. 축구로 온 나라가 들썩이는 풍경, 사실 마다가스카르에선 먼 세상 얘기였습니다. 동남아시아에 더 가까운 원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 축구로 따지면 늘 변방이었습니다. 프로리그도 변변치 않아 선수 대부분이 다른 나라에서 뛰고 월드컵에서도 네이션스컵에서도 본선 진출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세계 108위의 나라. 그러나 오늘은 콩고를 이기고 대회 8강에 오르면서 축구 이야기의 중심에 섰습니다. 프랑스 출신 디푸스 감독이 열정만 가득했던 선수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나이지리아를 이겼을 때만 해도 행운이 따랐다고 했지만 오늘 콩고마저 이기면서 운이 아닌 실력임을 보여줬습니다. 꿀이난 소를 상징으로 내세운 마다가스카르는 축구로 한 발씩 우직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축구로 사람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행복을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최근에 해충이 갑자기 늘어서 피해를 본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파리떼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역에 다녀온 정원석 기자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했습니다. 왜 이러는 건지 밀착 카메라가 확인했습니다. 세종시의 도로변에 있는 한 펜션, 방역이 한창입니다. 식사를 하는 사람들 사이로 파리가 날아듭니다. 들어갔잖아, 김치에는. 이거 어떻게? 아이고, 어떻게 먹어? 파리가 그냥 회오리를 치니까. 살다가 이렇게 파리 많이 먹는 것도 처음이에요. 차를 주차를 해놓으면 이거 새까매지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엄청 깨끗한 집에서요. 그 감성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파리떼가 처음 나온 농장입니다. 흙바닥에 파리가 들끓습니다. 급한 대로 임시 방편을 썼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방역 작업이 아래서부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파리떼가 위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상 부근이 파리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한번 이 끈끈이를 이 정상에다 설치를 해서 얼마나 많은 파리떼가 일정 시간 동안에 몰리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5분여 만에 새까매졌습니다. 대체 이 파리떼가 어디서 나타났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말 그대로 땅에서 파리떼가 솟아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보면은 땅에 파리떼들이 이렇게 우글우글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밤 농장에 액상으로 된 음식 쓰레기 비료를 뿌렸다가 말 그대로 땅 자체가 파리 소굴이 돼버린 겁니다. 며칠 전부터 방역 작업이 시작됐지만 주민들은 뒤늦은 처사라고 꼬집습니다. 이건 5월 18일 날 뿌렸다고. 6월 초부터 파리가 유입이 많이 됐어요. 처음에 저기 면 쪽에 얘기를 했는데 뭐 들은 척도 안 하니까. 면사무소요? 그렇죠. 뭐 이제 그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죠. 파리 많다고. 해당 농가에선 친환경 밤을 생산하려다 생긴 일이라고 말합니다. 완전 먹어주고 갖다 주는 사람이 좋다고 해서 AP가 사실은 제대로 만드는 것은 파리가 생기더라고요. 해당 비료업자는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민지를 밝히질 않아요. 살포자가.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 보면 불량품을 갖다가 뿌린 것 같아요. 벌레 때문에 작물 피해가 심각한 곳도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의 한 토마토 농가. 병에 걸린 작물을 뽑아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거를 왜 뽑냐면 예방을 하기 위해서 번지지 말라고. 얘가 이게 번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뽑는 거죠. 총체벌레가 옮기는 병충해 때문입니다. 지금 이 꽃잎 안에 이 조그마한 총체벌레들이 바글바글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얘네들이 이 병충해나 바이러스를 고추잎에 옮기게 되면은 이렇게 진녹색으로 건강했던 고추잎이 이런 반점 형태로 아예 변색이 되게 됩니다. 그 결과 고추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색깔이 굉장히 반점 형태로 여러 가지 색을 지니게 되는 이런 칼라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고추가 이렇게 중간중간 뭔가 파먹은 듯하게 형태가 변하기도 합니다. 그전에 이런 병이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게 바이러스라는 게 이런 병이 와요. 고치는 방법이 없대요. 약도 없고. 올해는 이제 더 심한데 그 작년 겨울에 별로 올 소라 이렇게 춥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총체벌레가 많이 월동을 한 것 같아요. 얼어 죽질 않고. 강원도 춘천은 나방떼가 극성입니다. 진짜 나방이 뭐 이 여기 다 덮을 정도로 저기 등을 덮어서 어두워질 정도로 많이 나와요. 뛰게 되면 숨이 가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입을 벌려서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하면 나방이 입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바닥에 떨어진 하얀 껌종이 같은 것들이 전부 나방들입니다. 3년 전 이곳 춘천에 나방떼가 창궐했을 때와 비교하면 확실히 방역 결과 그 개체수가 줄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세종시 파리떼와 같이 사람의 실수로 벌어진 피해도 빠르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운이 좋게도, 정말 운이 좋게도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이것은 지난 2005년 아소다로 당시 일본 총무상이 한 말입니다. 그는 지금 일본의 부총리 겸 재무상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한국전쟁 당시에 어마어마한 전쟁 특수를 누렸습니다. 억지로 항복을 선언한 패전 이후에 대공황의 위기마저 거론됐던 경제는 군수물자를 판매하면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니까요. 그 아소다로의 외조부이자 한국전쟁 당시 일본의 총리 요시다 시게루 역시 한국전쟁은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하죠. 한국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일본이었습니다. 그때 축적된 부는 그 극히 일부가 한일협정이라는 기울어진 협상의 결과물로 이 땅으로 들어왔고 불과 며칠 전 우리는 일본 극우 언론의 논설위원이 뱉어낸 다음과 같은 말을 또다시 들어야 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3억 불이라는 그 금액이 지금 한국 발전의 기초가 됐다. 그는 10여 년 전 독도 논쟁이 불붙었을 때 독도는 한국 것, 다케시마는 일본 것이라는 참으로 해괴하고도 편리한 논리를 설파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일본 극우의 논리는 바뀐 적이 없으며 바뀌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른바 경제보복. 보복이란 피해를 입은 사람이 행하는 마지막 수단일 터인데 그들이 입은 피해란 대체 무엇인가?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임을 자처하는 모순은 혐오의 정치적 언어를 낳고 그들이 쏟아내는 정치의 언어가 선량한 양국 시민들의 마음까지 갈라놓는 현실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 그들이 피해자가 되는 동안 오히려 가해자가 된 사람이 있으니 1940년대 일본에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이제는 노인이 되어버린 청년은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미안합니다. 피해자이면서 졸지에 미안함을 느껴야 하는 이춘식 할아버지께 한국전쟁은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다 라고 했던 일본 총리 요시다 시게루가 했다고 전해지는 말을 한마디 더 전해드립니다. 이제 일본은 살았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다시 국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부에서 연결을 할 때는 저녁 식사 때문에 청문회가 잠시 좀 중단된 상태였는데
지금 물론 다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또 새롭게 나온 얘기가 있는지 서복현 기자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의원들의 질의는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몇 시부터 진행이 다시 됐습니까? 네, 당초 8시 10분부터 청문회가 다시 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청문위원들이 조금 늦게 모이면서 10분쯤 늦게 청문회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여야 의원들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청문회가 재개된 이후의 발언들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예. 한국당에서는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법무장관이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계속 거론되는 것에 대해 반발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당시 수사 과정을 되짚으면서 황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예. 자, 일부에서도 저희들이 짚어보긴 했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 혹시 있습니까? 네, 오늘 청문회를 위해서요. 여야는 청문위원까지 새로 교체를 하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수사에 윤 후보자가 개입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경찰 수사팀장이 증인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입의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인과 처가와 관련된 내용,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윤 후보자 만남에 대해서도 새롭게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한 방은 없고 여야 공방만 있는 청문회다. 이런 분석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오전 상황을 좀 보면요.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가 윤 후보자에 대한 첫 질문은 1시간 반이 지나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자, 서복현 기자가 지금 요약해 드린 바에 의하면 이제 흔히 말하는 큰 건, 그러니까 뭐 결정타는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시간 이후에도 뭐 새로운 얘기는 나올 게 없을 것 같습니까? 대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청문회가 있으면 좀 공격하는 쪽에서는 이른바 큰 건 이런 것들을 좀 초반에 터뜨리고 그걸 쭉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네, 보통 하다 보면 오전에 주요 쟁점들이 나오고요. 오후에는 그 관련 쟁점들의 공방을 이어가는 수순인데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크게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녁에 재개된 청문회를 봤어도 새로운 내용들은 없고 기존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발언하는 수준인데요. 물론 청문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야 법사위원 17명이 약 7분씩 보충 질의를 하고 부족하면 더 질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이후에 어떤 새로운 내용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청문회는 대략 몇 시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은 할 수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저녁 청문회는요. 여야 청문위원 17명이 약 7분씩 보충 질의를 하는데요. 이것도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보충 질의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자정쯤 혹은 자정을 넘겨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서 기자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사라졌다. 심지어 실종 사건이란 말도 붙었습니다.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이 더 지났고 일부 매체가 청와대 해명을 위주로 보도를 했지만 거짓 정보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저희 JTBC 팩트체크팀이 일본과 미국 측 자료 분석을 포함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가혁 기자 시작할까요? 네. 특히 지난 주말에 유튜브나 온라인 게시판에 이런 영상 그리고 이런 사진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유한국당 대변인인 민경욱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슷한 주장을 올렸습니다. 좀 살펴보면 이 개막식 이후 본 세션에는 홍남기 부총리를 앉혀놓고 이어진 세션에서도 유일하게 자리 비운 대통령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주장했습니다. 또 양자회담을 하느라 그랬다 이런 해명성 보도가 나오자 어제는 양자회담 하는데 왜 우리 대통령만 자리가 비어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주장부터 좀 팩트를 체크해 볼까요? 문 대통령만 빠진 게 사실이냐 민경 대변인의 이 말부터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넓게 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을 겸했던 첫 세션 사진인데요. 시작 직후 영상 찍은 장면입니다. 일본 총리실 트위터에도 올라온 공식 사진입니다. 문 대통령이 없는 것 보시면 맞습니다.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 옆자리인데요. 빈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파란색 자켓을 입은 독일 메르켈 총리 옆자리에는 네. 또 역시 빈 것이 보이죠. 바로 인도 모디 총리 자리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에 나오는 거짓 정보에는 이렇게 모디 총리 자리가 빈 것은 교묘하게 빠져 있습니다. 네. 이 시각에는 바로 한국과 인도 정상회담이 다른 곳에서 따로 열렸습니다. 회담을 마치자마자 문 대통령은 회의장으로 와서 예정된 공식 발언도 했습니다. 사진 말고 이번에는 영상도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따로 분석한 외신 영상을 좀 틀어주시죠. 인도 모디 총리가 자리가 분명히 비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만 사라졌다. 분명히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국내 보도용으로 제공된 두 번째 영상도 보시겠습니다.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하고 하는, 있죠. 네. 푸틴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 아베 네. 총리의 첫 발언 시작된 지 2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민경욱 의원이 말했던 개막식 이후에 홍남기 부총리를 대신 앉혔다는 그 행사는 뭐였나요? 네, 그런 행사도 있긴 있습니다. 첫 세션, 방금 보신 그 행사 직전에 공식 부대 행사로 열린 15분가량 진행된 행사입니다. 한국과 인도 정상회담 시간과 일부 겹쳤습니다. 그래서 인도 총리도 이 자리에 이 디지털 경제 정상 특별 이벤트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다른 일정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거나 홍 부총리가 대신 간 경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방금 보신 첫 세션 다음에 열린 오후의 두 번째 세션에도 문 대통령 대신 홍남기 부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이 첫 세션에서 공식 발언을 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 두 번째 세션에선 예정된 발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 시작 직전에는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또 이 세션 진행 도중에는 프랑스 대통령과 별도의 장소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공식 부대 행사가 하나 더 있었는데 여성 관련 특별 이벤트였습니다. 여기에도 불참을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 또 남아공과 터키 대통령도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졌다시피 특히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함께 이날 새벽 0시 36분부터, 그러니까 자정을 넘긴 시각이죠. 네. 이때부터 오전 1시 29분까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그러니까 이튿날이죠. 두 번째 날이 마지막 날인데 이 같은 날 폐회식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려진 그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있었죠. 그래서 서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환영 만찬을 준비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초청을 한 게 문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찬 일정 직전에 도착할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일찍 서울에 갈 필요가 있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논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네.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이 오사카 G20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자 정상회담 때 어떤지 전문가 의견 바로 들어보시죠. 본인이 판단해서 중요하거나 혹은 국가 아젠다가 걸려있는 경우에만 참석하는 게 보통의 관례예요. 모든 세션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네, 저희가 또 백악관 자료로 당시 오사카 G20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정도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G20 회의 공식 세션 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러시아, 브라질, 또 터키 대통령과 이렇게 세 나라 정상과 회담을 했는데 이때는 공식 세션 도중에 한 것이었습니다. 네. 2016년에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탈리아와 오전 세션 중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렇듯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번 사안은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수사의 예언으로 잡았습니다. 이거 어떤 얘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좀 화제가 됐던 장면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 내용에 있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넉 달 뒤에 있을 수사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잠깐 김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셈이 된 거죠. 얘기하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금년 6월 달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우리 당에서 양정철을 고발한 사실은 알고 있어요? 금년 6월에요. 그 피의자가 될 사람을 몇 달 전에 만나서 대화를 한 것은 적절한 겁니까? 아니 제가 나중에 고발이 들어올지는 제가 당시는 알 수가 없고. 예. 2월에 만났는데 6월에 고발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발할 거를 미리 왜 알지 못했냐라고 질타하는 상황이 돼버린 그렇습니다. 상황. 예. 답은 윤석열 후보자의 그 대답 속에 명확히 있었는데요.
6월에 고발할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오전 내내 검찰총장 후보자는 수사 또는 고발에 대한 예지력도 필요한 것이냐라고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을 비판하는 여론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국당이 6월에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바로 이제 양정철 원장 등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데요. 고 강금원 회장의 골프장에서 양 원장 등이 예전에 상당히 오래전인데요. 고문으로 있으면서 월급을 받아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 내용이 알려진 적도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자가 2월에 알기는 상당히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였습니다. 오전에 논란이 되자 김진태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미리 예상해서 만나지 말란 뜻이 아니고 양정철 씨는 그때도 수사를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한국당은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에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과 정점식 의원을 추가로 오늘 청문위원회에 투입을 했는데요. 김진태 의원은 가끔씩 초점이 좀 빗나갔고 정점식 의원은 특별히 눈에 띄는 발언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작전은 약간 실패했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난 달라요로 잡았습니다. 뭐가 누가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까? 몇몇 의원들이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취지로 오늘 청문회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애초부터 청문위원들의 자격 시비가 좀 있었습니다. 청문위원들 대부분이 지난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회법 위반이나 폭력 혐의 등으로 고발됐기 때문인데요. 일단 고발된 위원들이 과연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건 박지원 의원이 예전에 나는 재판에 계류됐을 때 법사위원회에서 나가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번 청문위원들은 그럼 자격이 있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이 일단 박 의원의 발언이 모욕적이다라고 한 뒤에 난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 회의실 앞에서 선진화법 위반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고발은 됐지만 난 혐의가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고요. 일단 민주당에 의해서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은 됐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정개특위 앞에서는 선진화법 위반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생략된 걸 추정해 보면 다른 의원들은 몰라도 일단 정개특위 앞에서는 없었다. 이런 식의 맥락으로 해석도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장 의원의 주장인 셈입니다. 드러난 이렇게 모양만 놓고 보자면 검찰총장 후보 앞에서 나는 무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한 두어 번 정도 반복했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민주당도 우리는 한국당과 다르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민주당도 여러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고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혐의가 다르다는 주장을 냈는데요. 백혜련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되셨지만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단순 폭력으로만 사실 검찰총장 후보자 앞에서 어떤 혐의로 고발됐냐라는 건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피선거권이 있냐 없냐, 선진화법 위반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지적한 건데 한국당 의원들로서는 꽤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일단 고발된 것 자체는 민주당도 똑같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오늘 청문회를 보면 큰 한방이 없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는데 오히려 이 본격적으로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이니까 후보자가 등장하기 전에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이 전초전이 본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을 상당히 강조했는데 오늘 청문회를 보면 여야의 정치적 공방만 좀 거센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를 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당연한 친일 물음표로 잡았습니다. 친일이 당연하진 않을 테니까 물음표를 붙였겠죠?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됐습니다. 제목은 친일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꺽쇠까지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뭐 친일은 당연한 것이다면서 뭐 친미나 친일, 친영, 친불, 친독도 다 당연한 것 아니냐. 국교 정상화가 됐으니 친하게 지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어제 올린 글에 보면 토착 왜구를 입에 담는 인간들은 인종차별자들이고 파시스트, 역시 컴플렉스의 정신병자다라고 심한 표현까지 나옵니다. 예.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관련해서 물론 이제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은데 어떻게 보면 토착 왜구의 목소리다라고 규정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지나친 감정적 대응은 물론 자제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어제 이병태 교수가 한국당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국민들의 자존심을 자꾸 너무 아주 어린애 같은 자존심 이런 거에 의존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예, 원칙과 실리 둘 사이에서 중요한 지점을 찾는 게 쉽진 않지만 그런 부분을 둘 다 강조를 해야 되는데 피해자의 목소리나 원칙에 대한 목소리를 어떻게 보면 어린애 같은 자존심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 이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비판 여론이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역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과 춘천 31도 등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끝나고 곧바로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정치부 두 기자가 나와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People smile and tell me I'm the lucky one, and we've just begun. Think I'm gonna have a son. He will be like she and me, as free as a dove, conceived in love. Sun is gonna shine above. And even though we ain't got money, I'm so in love with honey, and everything will bring a chain of love. And in the morning when I